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 비만.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한 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그 가운데 고도비만은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중한 질환이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고도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비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의 한 1% 정도 이상이 고도비만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서 비만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만. 이대로라면 10년도 채 걸리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고도비만 환자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외과 유환모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예전에는 풍채가 조금 있고 살집이 있다 하면 여자의 경우에는 이 부잣집 맏며느리감,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사장님 체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이제 외래에 계시다 보니까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사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 하나 있으실까요? 젊은 여자분이셨는데요. 네.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다 유산되고 나서 이제 좀 우울감에 빠지시고 그때부터 체중이 많이 늘어서 네. 결국에는 체중을 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빠지지 않고 또 비만이 되면 저희가 임신에도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못 갖고 있다가 수술을 받고 체중이 감량되고 한 수술하고 나서 4, 5년 뒤에 아이 임신해서 이제 저희 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다닌다 그런 소식을 들은 그런 기억이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만은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오늘은 비만이 어떤 질환이고 또 고도비만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만은 어떻게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비만의 정의는 저희가 체질량 지수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체질량 지수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 저희가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체질량 지수를 좀 나눠 봤는데요. 이 비만과 고도비만의 차이를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고도비만은 제대로 정의된 그런 용어는 아닌데요. 네. 보통 저희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이라는 기준을 정했을 때 30 이상이 될 때는 합병증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합병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수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에 그리고 어떤 합병증의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만의 수치에 접어들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해서 그런 합병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의지의 문제와 상관없이 전문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표에서도 체질량 지수를 아시아로 한정해서 좀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동서양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이 차이점도 잠깐 짚어주실까요? 네. 비만이 인종의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체질량 지수라도 아시아인이 내장 지방 축척으로 인해서 비만의 합병증 동반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함께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네.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남자 둘 다 체질량 지수는 22.3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지방 성분의 비율이 네. 왼쪽 남자 같은 경우에는 9.1%, 오. 오른쪽 남자 같은 경우는 21.2%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동양인의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네. 마른 비만 혹은 마른 비만에 관련된 당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내장 지방 혹은 복부 비만 심화도가 당뇨랑 훨씬 관계가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 비해서 비만을 정의하는 체질량 지수의 기준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35 그리고 40 이상인 경우에 고도 비만이라고 칭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 그리고 35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하면 저희가 또 동반 질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반되는 질환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동반 질환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성인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네. 질환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식도 역류 질환, 심혈관계 질환, 수면무호흡증,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비만 관련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 이상인 경우를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훨씬 더 합병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좀 위험할까요? 고도 비만을 가진 경우에는 당뇨병의 위험을 43배까지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발생 비율은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5씩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 위험이 약 2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단순히 몸매가 좋지 않거나 배가 나온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 비만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게을러서 혹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겠고요. 이것을 단순히 본인의 의지로 해결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의지 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환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비만 유병률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엔 좀 추세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그 사태를 지나면서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 네. 그것 때문에 비만의 유병이 많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21년도에 3단계 비만에 해당하는 BMI 35 이상의 고도 비만의 유병률이 약 2.9배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1% 이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100명 중에 1명이 고도 비만이라는 그런 통계가 되겠고요. 같은 기간 남성의 고도 비만율은 약 3.5배로 대폭 증가했고 특히 젊은 연령대 고도 비만의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거의 9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급증하면서 고도 비만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게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술일까요? 비만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 환자들에게 위장관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유도해서 사망률을 낮추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 단순한 지방 흡입술 같은 그런 수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비만 수술이 좀 오래됐는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 네. 비만 수술의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네. 그리스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스라는 뜻은 이제 체중이란 뜻이고요. 아이아트리코스라는 거는 의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만 수술을 베리아트릭 서저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69년에 처음에 이 정상 체중의 2배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우회수를 시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고요. 이게 1980년대에 들면서 위우회술이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네. 많이 보편화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복강경 술기가 발달하면서 이 복강경 수술이 비만 대사 수술의 표준 수술 방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네, 이 비만 수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좀 시행하고 있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 3가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조절형 위 밴드 삽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리콘 밴드를 위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위에 위치를 시켜서 더 이상 위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체중 감량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수술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네. 두 번째는 위 소매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절제를 해서 위의 용적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는 그런 목적을 가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아이 위우회술인데요. 이 루아이라는 거는 이 루라는 옛날 이제 외과 의사가 발견한 Y자 모양의 문화법이라는 뜻으로 이제 루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위랑 소장의 일부를 우회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게 하면서 섭취도 제한하고 흡수도 제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략적으로 세 가지 수술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절형 위밴드 삽입술, 어떤 수술일까요? 조절할 수 있는 위 밴드를 위가 제일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위의 상부에 네. 위치를 시켜서 위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리시계 보면은 가운데가 잘록하고 네. 잘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양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위가 늘어나지 않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천천히 내려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음식을 먹었을 땐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섭취를 제한시키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밴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또한 위를 직접 절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중 조절이 끝난 뒤에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다만 이게 계속 압박을 하고 위를 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고요. 혈류가 좋지 않다 그러면 네. 그 부위에 궤양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 밴드 사이로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네, 그 장이 탈출한다고 하죠. 위가 이렇게 좀 탈출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나요? 맞습니다. 아, 있나요? 그 사이로 아. 이 밴드의 이탈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밴드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위 중간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위 저 아래쪽까지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위는 원하는 대로 부풀긴 부풀고요. 네. 음식물만 못 내려가는 그런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 네. 위 조절형 위밴드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체중 조절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시행 건수가 많이 좀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적 비만의 경우에는 이 수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위소매 절제술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실까요? 네, 위소매 절제술은 위가 제일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시행되어지는 수술입니다. 네. 섭취를 제한시키는 수술로 보통 다른 비만 수술과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이 수술을 시행하고 체중 감소 결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소매 절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체중 감량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문합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위를 우회한다고 했을 때는 네. 위를 절제하거나 소장을 절제해서 다른 부위로 이제 이어놓는 이어붙이죠. 문합이라는 거를 만드는데요. 네. 이 문합이 없기 때문에 우회술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시행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위가 늘어나는 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위식도 역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절제를 하고 나면 저 절제된 부위가 다시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나요? 재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위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절제하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부분은 위가 네. 늘어나지 못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위는 음식물을 통해서 압력을 받더라도 네. 늘어날 수가 없고요.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적을 제한하는 그런 목표는 충분히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소매 절제술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수술법은 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죠. 루아이 위 우회술. 이건 어떤 수술일까요? 루라는 외과 의사가 개발한 이렇게 Y자의 어떤 문합을 만들어 놓은 그런 문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와이 그리고 위랑 소장을 우회했다 그래서 위 우회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만 수술이 제일 처음 시행됐고 제일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미국의 표준 비만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위의 용적을 줄이기 때문에 섭취 제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흡수되는 소장을 우회하기 때문에 흡수 제한의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 체중이랑 그다음에 현재 체중의 차이를 이제 초과 체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초과 체중의 약 75%까지도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당뇨 조절에 매우 유리한 걸 알 수가 있고요. 20년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매 절제술보다는 문합 부위가 두 군데 생기기 때문에 이 문합 부위 누출이나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이제 영양 부족을 겪게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철분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영양 부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 우회술의 경우에는 이제 좀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 루아이 우회술을 아이고.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하다가 계속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곤란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고 이게 우회에서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설사가 식후에 바로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만약에 내가 조금 생활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스케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 수술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디에 조금 이제 시간을 마음대로 조금 사용하기 힘들거나 어디에 조금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수술법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은요, 비만을 치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무래도 비만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질환들을 예방하는 목적도 반드시 있을 텐데요. 이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 이제 첫 번째 체중 감량의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연구를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4,000명 이상의 이런 병적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길게는 2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네. 지금과는 수술의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우회술이나 뭐 밴드 수술을 되게 많이 시행한 그런 이제 결과들이긴 하지만 네. 이런 비만 대사 수술 자체가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당뇨의 관해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해율이라고 하는 게 좀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관해라는 건 더 이상 치료를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네. 당뇨의 관해율을 비교해 보면 2년째 당뇨병의 관해율이 수술을 하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비만 대사 수술군이 16%대 72%로 굉장히 네. 이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15년째는 꽤 긴 기간인데요. 이때까지도 대조군에 비해서 비만 대사 수술한 군이 7%대 30%의 관해율, 높은 관해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체중 변화 또한 2년째 체중 변화가 대조군에서는 3kg 감량의 어떤 결과를 보였다 그러면 비만 대사 수술군은 26.3kg의 감량의 효과를 보였고요. 10년째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조군은 4.4kg의 체중 감량을 보였다 그러면 비만 대사 수술군은 22.5kg의 체중 감량의 효과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비만 대사 수술하면 동반되는 질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만에 관련된 합병증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서 약 네. 78%의 관해율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86%의 우와. 관해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63%의 관해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알코올과 관계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90%의 관해율을 보였고, 수면 무호흡증도 85%의 관해율을 보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9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죠. 이 환자들에 대해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어낼 수 있어서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동반 질환의 개선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지금 새 삶을 얻으신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동반 질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또 암에 있어서도 예방률을 높일 수 있고 사망률까지 줄일 수 있잖아요. 비만 대사 수술을 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누적 사망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연구한 환자 대상을 의 사망률이 약 3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60% 감소한,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56%의 감소, 그리고 2형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92%의 감소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은 합병증 유병률도 줄여주고 또 사망률까지 감소시켜주니까 많은 분들이 대사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찾아오시면 선생님 어떤 수술이 더 좋을까요? 이게 위소매술이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회술이 좋을까요? 많이들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수술법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는 편일까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의 대표적인 지금 위소매 절제술 그리고 루와이 우회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개의 체중 감량 효과는 현재까지 장기 결과에 미뤄봤을 때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다, 비만만 단순히 이제 치료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수술 모두 다 선택은 가능한데요. 루와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을 저희가 네. 우회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당뇨의 관해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당뇨가 동반되어 있거나 또한 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체중 감량의 결과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 환자 중에서도 체질량 지수가 꽤 높은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루아의 우회수를 조금 더 권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내시경이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위암의 어떤 발생 위험 요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감염 네. 같은 결과가 있을 때는 루아의 우회수는 조금 피하고 저희가 소매절제술을 주로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비만대사 수술 효과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일찍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비만 대사 수술을 빨리 결정하는 게 최근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근거로는 비만에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합병증의 유병 기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병을 겪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렇게 병을 겪게 되면 신장병이라든가 혹은 망막 질환 같은 네. 것들에 동반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가 결국에는 망가지는 그런 당뇨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비만을 진단받고 합병증이 동반돼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수술을 빨리 결정할수록 그 합병증에 관련된 이 장기 부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로 얻어지는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중에서도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뇨병과 비만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게는 80%의 환자가 당뇨 관해에 도달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평균 당화혈색소, 우리 이제 혈당은 많이 아시는데요. 네. 혈당은 이제 그 순간의 포도당의 어떤 농도라고 하면 당화혈색소는 그간의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조절되어 왔는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당화혈색소가 2.5%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은 체중에서도 당뇨의 유병률이 높고요. 이런 당뇨가 결국에는 이제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런 주요 어떤 위험한 상태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BMI가 30이 넘지 않더라도 네. 그래, 정확한 기준이 27.5 이상의 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이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고도 비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비만율은 10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36%가 비만 환자로 국내 고도 비만율 또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만에 관련된 수술은 일반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로 여겨지기 쉬운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비만은 전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수술하고 나서 좀 지내시기 어떠셨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체한 것 같고 토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토할 때 음식 먹고 나서 바로 이렇게 토하고 그러셨었나요? 예, 바로 좀 그렇게 증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 요새 어지럽고 힘 빠지고 뭐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초반에는 좀 그랬었는데요. 나중에는 좀 괜찮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고 그런 것들 좀 없으셨었어요? 수술하고 난 이후에 좀 머리 감을 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손발톱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것도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요.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 고도 비만 환자의 60% 이상이 초과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고도 비만 수술을 받으면 요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2, 3년 동안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돕는 수술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한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량 지수 35 정도의 이제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 위 소매절제술은 위 용적이 작아지는 것 때문에 역류 그리고 가끔 급하게 먹으면 구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량을 조절해야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거나 좀 빨리 먹게 되면 불편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수술 후 3개월 동안 초과 체중의 50% 이상이 빠지게 된다. 당뇨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호전시켜주거나 완치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만을 질병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다.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질환 고도비만. 중요한 것은 체중 감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 이후에 변보 시기는 조금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설사는 혹시 없었어요? 식사 양이 많거나 아니면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제 식사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제 아침은 먹지 않았고요. 점심에는 연두부 조금 먹었고 저녁에는 달걀 2개를 먹었는데 2개째 먹을 때 조금 불편했습니다. 고도비만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학적 진료가 우선된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또 심부전증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관리가 까다로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 환자분은 체질냉 지수 한 45 정도의 꽤 심한 비만인 상태였고요. 위우회로술이라 그래서 위 용적도 줄이고 그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우회하는 그런 흡수도 조절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량이 줄기 때문에 처음에 변비가 조장이 될 수 있고요. 또 급하게 먹게 되면 음식이 빨리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비만 대사 수술법으로는 위소매 절제술과 위우회로술이 있다. 위소매 절제술은 다른 비만 대사 수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또한 소화기관에 해부학적 변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로아이 위우회로술 역시 장기적 체중 감량과 동반 질환 개선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대사 질환 개선에 효과가 좋은 편이다. 예전에는 비만이라 그러면 본인이 게으르고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비만이 어느 정도 이상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이 체중을 감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증이나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기간도 당연히 길어지게 되고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소화비만도 증가하면서 합병증에 노출되는 그런 기간들도 훨씬 더 성인이 될 때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떤 합병증의 비율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 고도비만은 하나의 질병 코드로 등록돼 있을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건강의 시한폭탄 고도비만. 단순히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임을 기억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고도 비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의 기대 효과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비만 대사 수술 그리고 비만 수술 이 두 가지는 용어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체중을 조절하라는 목적이 주로 컸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비만 수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비만이 좋아지다 보니까 동반된 합병증, 특히 당뇨병 같은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혈당 조절이나 혹은 당뇨약 감량,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당뇨약을 아예 끊게 되는 그런 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대사 수술이라는 목적으로도 저희가 비만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만 대사 수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만 대사 수술이요.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편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복강경 수술이 많이 성행하고 결과들을 많이 보고하면서 약 14만 건 정도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2011년도
2019년도에 들어서는 거의 2배인 36만 건까지 시행을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네. 2018년도에 결과는 52만 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술 중에는 위우회술, 루아이 위우회술이랑 위소매절제술이 이제 주로 수술의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소매절제술이 더 늘어나고 있고 위우회술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교수님?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어지던 수술이 어떤 보험 급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시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네. 2010년, 11년 들어서 한 1,000건에서 1,500건까지 시행이 보고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험이 곧 적용될 거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네. 이 비만 수술로 인한 조금 위험성이 대두가 되면서 네. 수술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를 겪게 되고요. 2019년 1월부터 네.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됐는데요. 아. 이때부터는 수술이 연간 2,000건 이상이 네. 보고가 되면서 이제 매년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수술들이 시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비율에는 역시나 세계적인 추세랑 비슷하게 위소매 절제술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대사 수술이 좀 늦게 도입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특히 이제 병적 비만의 환자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게으르고 네.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는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를 왜 나라에서 도와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 의지가 없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그런 시선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또 뭐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전문 의료인들, 이제 저희 주변의 동료 의사들 중에서도 네. 비만 수술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미용 목적의 수술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고 높은 치료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시행되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BMI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합병증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I 27.5 이상이면서도 네. 당뇨를 동반하고 있고 이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가 이제 국내 고도비만 인구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네. 3.5%에서 2015년도에는 5.3%, 2030년도에는 9%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네. 이런 상황에 이제 맞춰서 비만 환자에 대한 어떤 유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급여가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 대사 수술을 또 아무나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적용 대상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35 이상의 체질량 지수인 경우에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이형 당뇨병, 심근병증,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천식, 수면 무호흡증, 퇴행성 관절 질환도 포함이 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서 월경 불순까지 초래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네. 간의 종양이라는 그런 질환도 있고요. 위식도 역류가 동반돼 있는 경우에도 이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기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일까요? 네, 제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 만나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 질환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울감에 의해서 폭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장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비만이 이제 고도 비만이 되게 된 경우들도 있는데요. 조절되지 않는 우울증이나 이와 관련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비만 수술을 하게 되면 장기간 저희가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한번 수술을 조금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정신질환이랑 관계된 섭식장애, 즉 내가 위장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적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먹고 혹은 먹고 나서 바로 토하거나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술을 조금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이나 혹은 저희가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전신 마취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질환이 있거나 네. 혈액응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수술 후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영양 관리나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와서 내가 체중 조절하고 영양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수능도가 높다고 그러는데요. 이 수능도가 낮게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다시 재고하는 걸로. 수술을 아예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실까요, 교수님? 저희가 비만 대사 환자 진료팀에 정신과 선생님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환을 면밀히 평가를 하고 조절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네. 최대한 이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좋다 그러면 네. 충분히 저희가 수술을 결정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뭐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꾸준한 어떤 정신과 치료를 먼저 네. 유도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도 이제 체크해 봐야 할 항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실까요? 일단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병력 청취랑 신체 검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기왕력 혹은 그간 이제 어떤 식으로 비만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나 황달이 있지 않은지 혹은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 초음파나 혹은 복부 CT 단층 촬영을 통해서 지방간 혹은 담석 같은 이제 간 담독의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고요. 심혈관 기능 그리고 폐 기능을 평가를 통해서 마취가 안전하게 가능한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위를 조작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관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혹시나 위암과 관련된 병변은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한 위식도 역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식도 역류를 조장하는 수술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여부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어떤 합병증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산소증 그리고 나아가서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는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나 저환기증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돼 있을 경우에는 수술에 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나 의존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정신분열증 혹은 정신지체 혹은 양극성 장애라 그래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섭식 장애가 있을 때는 수술에 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도 반드시 평가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런 항목들을 면밀하고 또 세심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수술에 들어가실 텐데요. 수술 방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게 복강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비단 비만 대사 수술뿐만 아니라 많은 질환에서 이제 시행되어지는데요. 오히려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복벽도 두껍고 접근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로 되어 있어서요. 네. 오히려 복강경 수술이 훨씬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편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에 이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투관침을 만들고요.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네, 것처럼. 이 투관침을 통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기다란 겸자 기구 등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고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복강경 수술은 4개, 5개 이제 투관침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네. 비만도나 혹은 이제 지방간 여부에 따라서 네. 저희가 투관침 개수를 이제 월등히 줄이는 거죠. 그래서 4개, 5개가 아니라 1개의 투관침만 만들고 그 자리를 통해서 카메라와 기구들을 모두 집어넣고 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침습이 적을수록 회복도 좀 빨라지기 때문에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많이들 좀 선호하시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수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확한 결과와 안전한 수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환자군을 조금 면밀하게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배안의 상황들, 즉 내장 지방의 상태나 뭐 지방간의 정도, 심한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에서 조금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수술은 안전하게 시행되어지는 게 1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수술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강경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다 로봇 수술을 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로봇 수술을 많이 좀 시행하시는 편이죠? 네. 비만 대사 수술도 복강경 수술 이외에 로봇 수술에 대한 결과들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저희가 소장을 조작하고 우회하면서 여러 이제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수술도 최근에는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로봇 수술까지 또 수술법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수술을 하고 나서 언제부터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수술하고 보통 다음 날부터 식이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면 식욕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배가 별로 안 고프죠? 네, 그래서 식이를 진행하더라도 정상 식이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유동식이나 거의 이제 미음 같은 그런 음식들이죠. 그런 음식들로 주로 어떤 식이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에 4주간 이런 유동식에 대한 어떤 적응을 마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균형 잡힌 식단을 이제 권고를 해드리고요. 네. 이때부터 이제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의 섭취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 대사 수술이 결국에는 흡수, 그 영양에 대한 흡수 제한을 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영양 지표의 관찰을 통해서 영양 실조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틱한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기간 이후부터 체중 감량을 확 느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수술 후에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체중 감량이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초기 체중의 30%의 감소를 일으키고요. 초과 체중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체중에서 현재 수술 전에 체중을 이제 뺀 값인데요. 그 초과 체중의 80%까지도 감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이후에는 이제 그 빠진 체중이 네. 유지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수술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안전한가?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수술이라 그러면 되게 겁나고 무서운 그쵸. 일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안전성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 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만 대사 수술이 안전한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한 뒤에 어떤 장단기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비율이 약 5%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약물 치료를 하던가 이 수혈이나 이런 간단한 어떤 조치들로 호전되는 그런 가벼운 합병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사망을 일으키는 중한 합병증은 0.05%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질환들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네. 담낭 절제술, 그러니까 담낭을 저희가 자르는 그런 네. 외과 수술이 있는데요.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0.7% 정도 보고가 되고요. 네. 충수 돌기 절제술, 저희가 맹장염 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이 있죠. 꽤 흔하게 시행되어지는데 이것도 사망률이 0.5%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고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0.93% 정도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비하면 0.05%의 사망률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는 이 교수님께서 직접 치료를 하셨던 환자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어떤 환자였을까요? 네, 한 30대 여자분이었는데요. 네. 루아이 위우회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체중이 134kg 정도. 이제 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체격이 꽤 네. 있어 보이죠. 그리고 27개월 후에 체중은 69kg까지 감량이 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감량이 된대요. 네,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건데요. 체질량 지수가 55kg per 미터 제곱에서 네. 29kg per 미터 제곱.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비만이라고 그러는 비만 전 단계까지 이제 줄어든 거죠. 네. 허리둘레는 132cm에서 90cm로 감소가 됐고요. 당화 혈색소는 11%에서 4.7%. 저희가 6% 정도를
정상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4.7%로 거의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여성분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서 생리불순이랑 관련된 그런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호전되면서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 당뇨병,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관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소매 절제술을 받으신 환자분도 계시잖아요. 이 사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50대 남자분이었고요.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전 체중은 133.7kg. 꽤 많이 나갔죠. 네. 수술하고 이제 1년 뒤에 90.2kg까지 감량이 되었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46kg/m제곱에서 31kg/m제곱으로 감소가 됐고요. 병적 비만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비만 단계에서 완전히 호전된 건 아니지만 당화 혈색소가 5.8%까지 정상치까지 떨어졌고요. 지방간, 당뇨병, 고혈압이 모두 관해가 되어서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는요. 우리가 좀 주변에서는 흔히 못 만나보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초고도 비만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환자는 3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네. 루아이 위 우회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 전 체중은 214.5kg. 너무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자 이제 옆에 목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체중 때문에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무릎에 이제 항상 물이 차고 이것 때문에 정형외과를 거의 뭐 계속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수술하고 20개월 뒤에 89kg까지 감량이 되었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로 거의 새 사람이 된 네,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여기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목발 더 이상 짚지 않고 네. 자가 보행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이 꽤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운동하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비만 대사 수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변화를 보면 체질량 지수가 63kg에서 26kg/m제곱으로 감소를 했고요. 당화 혈색소도 4.5%까지 정상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슬관절염이 호전이 돼서 자가 보행이 가능해졌고요. 지방간이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관해가 되어서 더 이상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만 대사 수술을 앞두고 좀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마 비만 대사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은 갑자기 내가 체중 감량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수술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몇 번의 어떤 체중 감량의 시도 그리고 요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자존감이나 체중 감량의 시도조차도 이제 어려워진 그런 환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만 자체가 이 본인의 수면과 관련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비만은 분명히 어떤 질병으로 저희가 취급을 해야 되고 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아니더라도 병원 와서 일단은 내가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합병증이 어떤 게 있는지 과연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상담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고도 비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은 비만 대사수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BMI 32라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도 7이 나오고 혈압도 160에 90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약을 먹기보다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수술이라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과연 이제 체중이 어떤 식으로 증가됐는지 그리고 체중 감량의 시도는 얼마나 해보셨는지 혹은 관련된 동반 질환은 지금 당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받으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합병증들은 뭐가 있는지 먼저 현재 상태를 판단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고민이 되시면 일단 병원을 찾아와서 비만 대사 수술과 관련된 어떤 과든 간에 방문하시고 어떤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과연 수술이 필요할지는 전문의랑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술 후 관리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소매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천천히 먹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심해졌는데요.
유산균을 먹고 물을 마셔도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섭취를 제한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음식의 전체적인 섭취량이 줄면서 수분 섭취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물을 잘 드시고 유산균도 드신다고 했지만 물의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비는 대부분 수분 섭취랑 관련이 제일 많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될 경우에는 증상에서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고, 부족할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고도 비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고도 비만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채워주신다면요. 고도 비만은 꼭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다. 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합병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난 결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삶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도 비만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면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인데요. 혹시나 비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고도 비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유한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